톡 쏘는 정치평론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와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에 네. 저희가 이제 늘 드리는 질문, 가장 인상 깊게 본 이슈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즘 계속 그 대파가 시끄럽잖아요. 대파. 네, 대파 관련된 여기 꼭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제일 뭐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고 본 게 그저께 기사입니다. 이게 방심위가 신고가 들어갔대요 또. 네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다시 이거를 대파 문제를 다루겠다는 건데.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이제 대파 논쟁이네. 이게 대파를 보도를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방심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대파 방송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하나로 맡으죠. 이 얘기도 되겠죠. 농협에서 하는 곳이니까. 마트 해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선거 방송으로 일단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걸 해도 되냐. 근데 이제까지의 저희 바이든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의 패턴으로 볼 때, 이게 말 잘못했다, 또는 보도를 잘못했다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입니다. 계속 헐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대파 문제를, 이걸 어떻게 보도를 잘못했다고 구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선거 방송 잘못한 것이라는 식으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경고라도 하면 이슈가 훨씬 더 크게 타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특히 선거 기간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언론에 이제 입을 틀어막는다는 점에 있어서 선거적으로도 아주 나쁜 설레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방심위에서 접수됐으니까 뭐 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뭐 앞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실 공정 보도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 방심위는 지금 민원 사주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또 한 번에 이 대파 보도에 대해서 MBC 첫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면에서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파 논쟁을 더 키우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대파 논쟁에 대해서는 또 대파 이행시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국면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슈이고, 그 이슈를 키우는 것 자체도 방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수정 교수라든지, 이수정 후보는 대파 논쟁 격파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SNS에 올린 그 영상이 뭐 삭제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한 뿌리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파를 뿌리로 계산하는 적이 과연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정말 신박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격하는 조롱의 발언에 가깝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방심위가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또 씁쓸한 이 사회 현상이에요. 근데 다뤄주세요. 네. 제발 다뤄주세요. 네. 제발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파 논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관이었습니다. 사실 서로 안 보는 게 좋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인데 이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두 분이 이제 헛웃음을 지으면서 굉장히 가까운 척 이렇게 만났는데요. 두 분의 속마음 어떨까요? 뭐 이것도 역시 우리 변호사님의 뇌피셜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재미있게 아침을 여는 마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이제 성대모사를 통해서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 해요. 가능합니까? 네네. 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의대 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주는 그런 이론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짤막하게 좀 성대모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올 때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국민들이 전부 이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당시에 이 말 회동 자체가 되게 급작스럽게 그리고 별로 이렇게 크게 기획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금방 좀 전에 얘기했던 대파 논쟁도 그렇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선거 방향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선거 전략이 이렇게 좀 통일되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물어보신 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긍정적인 얘기를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거리낌이나 아니면 뭐 혹시 부작용이 날까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거는 지금 이제 그 총선 국면에서 어쨌든 좀 밀리는 느낌이니까 이제 보수 텃밭인 대구 쪽의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슨 생각이었을까? 자기를 잡아놓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모습.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크게 뭐 거리끼거나 아니면은 뭐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유영하 변호사가 또 공천을 받았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건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 말기에 사실은 대통령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선거 여왕이라는 소리도 네. 듣고 말도 그렇게 뭐 어눌하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사실 임기 중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기운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너무 대응을 못했거든요. 네. 임기 초반에부터도 말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언이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 개인적인 거란 건 네.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 그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 감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변호사님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하고 살짝 연결 지으시려는 거죠. 아니요, 꼭 그렇게까지 제가 않고, 네. 그건 좀 조심스러우니까요. 네. 그럴까지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인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자기의 중요 주제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도 받았고 그리고 뭐 현 정권하고 사이가 이렇게 나쁘거나 나를 세워서 좋을 건 없을 거니까 본인한테도 그냥 그 정도 생각으로 맞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한테 네.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이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은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잊어버렸다. 네. 이거나 아니면은 연기력이다. 네.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혔을까요? 일단 굉장히 의아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구형을 했던 공판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형인가요? 그 30년형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구형을 했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제 뇌피셜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좌파다, 네. 강남 좌파다라는 비판을 이제 극우층에서부터 많이 비판을 받고 네, 극우 있거든요. 유튜버들이 네, 많이 비판하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희석하고 좀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 와중에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중요 현안에 나누었다.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다. 코미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 알맹이 없는 내용.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 제가 좀 전에 흉내냈지만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뭐 이렇게 뜬금없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화법도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둘이 화법의 특이함이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아무 내용 없이 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성대모사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저도 연습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혹시 고향이 그쪽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의정부 포천 의정부, 이쪽입니다. 포천. 네. 사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고향이 대구가 아니에요. 태어난 곳은 대구가 맞아요. 태어난 태어나 곳은. 충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예, 충북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고향이 대구거든요. 아. 근데 제가 고향이 대구 중구 출신인데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박근혜 대통령 태어난 곳이라고 써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서 태어난 걸로 그래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거 보고 이 동네에서 같은 동네 출신이구나 생각했었는데 예. 변호사님은 성대모사 안 되세요? 저는 안 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여야 자체 분석은 뭐 서로 우세하다고 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전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다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니까 민주당 우세가 맞을 거예요. 이제 우세한 게 실제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민주당에 이제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낙관하고 있지 않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 보수 결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너무 이제 그러니까 보수 결집과 관계된 문제인데 계속 뭐 아까 심지어 200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관련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막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박지원 저기 후보라고 해야겠군요. 이제 박지원 후보가 말씀하셨던 고개 쳐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매우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격전지 그리고 특히 이제 경남 쪽 이런 이제 사실 뭐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하는 곳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두 자릿수 이상 차이 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금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투표율이다. 여론조사는 이제 그 조사를 한 결과 어떤 보정을 하는 것이 나이대별, 뭐 20대, 30대, 40대 나이대별 보정을 하지만 투표율에 대한 보정은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표율은 압도적으로 60, 70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80%를 넘었다. 그 정도 육박한다. 넘었든지 육박하든지 그 정도가 나왔다라고 80% 하는데. 정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투표율 보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부산에서도 정말 놀라운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해운대 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홍순원 네, 후보가 맞습니다. 이제 주진우 후보를 앞서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부산에서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수층 더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 나온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5%가량 빠지는 것으로 또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우세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안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더 간절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메시지는 강하게 내되 태도는 겸손하게.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부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부산의 이제 터줏대감이죠. 서병수 후보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건 잘못했다라고 국민에게 뭐 사과하는 회견이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에서는 서병수 후보도 여론조사 결과 밀리는 결과가 나왔고 분명히 여기는 보수 텃밭이고 분명히 당 지지율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부족한 면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전략이죠. 이제 출구 전략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부산의 민심이라는 것이 저는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의 민심은 대통령에게 잘못을 지적해라.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한 게 있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아야지. 라는 것이 부산의 민심이라는 것이. 부산의 민심이라는 거는 거의 대한민국 전체 바닥 민심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디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급한 후보의 입에서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명품백 사태 때나 뭐 저거 누구죠?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한번 덤비는 척은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 민심을 읽고 한번 바꿔보겠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사 갈등 문제도 한번 나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종시 관련해서도 이슈로 던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세종시만 하더라도 생각하고 이게 깊이 연구해서 지금 나온 정책인가? 지금 그동안 이제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기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아까 찾아봤는데 3월 14일 날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게 중요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약이 정말 깊이 있게 연구되고 나왔는가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전에 있었던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제 위원장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는, 사실 아무도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갔던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진지하게 사실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을 동기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그 집권여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집권여당 집권하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그 정권 심판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권 심판 이슈가 강할 경우에는 대통령을 배제하는 쪽으로 사실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임기 말에 있는 선거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임기 아직 중반도 안 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을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정석적 방법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그런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이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보였던 선례, 얼마 되지 않는 이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 진지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끝내내는 거니까 대통령의 거리두기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발언도 나오는데, 이뇨한 이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았으면은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때로는 국민에게 쓴 약을 먹여도, 우리에게 쓴 약을 먹여도 국가를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좀 내버려 둬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무슨 왕정국가도 아니고 국민이 주는 쓴 약을 대통령이 먹어야지. 대통령이 뭔데 국민들한테 쓴 약을 줘요 다. 그렇습니다. 쓴맛 한번 봐라 이거야 지금 국민들한테. 너희가 뽑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호주 대사, 이종섭 호주 대사에 관련해서도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는 별일도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이 발언으로 과연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호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른 영어는 뭐 길게 뭐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디플로매틱 헤드에이크. 네. 헤드에이크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과연 선대위원장이 할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수정 교수하고 사실 결이 같다고 보는데요. 투탑이야 두 분이.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이른바 이제 그 방어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보여왔던 기본 태도였고, 그리고 이번 뭐 총선에 물론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좀 다른 것들도 중요하게 결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조금이라도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불이익을 보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대통령실에 완전히 장악되다 대통령실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국민의힘이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참신한 정책 또는 그런 것으로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운동이나 공약이 즉흥적이고 준비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원래 보수 세력은 집권하면은 거대 개발론, 경제성장 담론,
이런 거 내놓거든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 시내 플랜카드 붙은 거 한번 보세요. 야권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네. 사법 리스크 이런 거 걸어놨어요. 이거 아직도 이분들은 검사야.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질 여당으로서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약을 내놔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도 그러고 나서 여의도를 이제 고도 제한을 풀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슈를 던졌는데 네, 뭐 대통령이 계속 나서서 그린벨트 그거 다 해제하면 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 다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을 위해서 이러고 하는데 그린벨트 뭐 군사지역 뭐 다 이런 해제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말 믿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공약으로 쓴 돈 자체가 쓰겠다고 하는 돈 자체가 벌써 1,000조가 넘어가 1,500조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세종시 같은 경우,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도 이게 둘 다 문제인데요. 이제 사실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뭐 여의도를 개발하겠다. 아파트 짓겠다 소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서울도 이거 주고 세종도 이거 주겠다는 건데 세종으로 간다는 것이 뭐 그 개헌 사항이다 이런 건 다 알고 있고요. 뭐 이거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간섭헌법이라는 이유로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섭헌법이라는 근거로 된 게 경국대전이었단 말이에요. 600년의 개.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 지금도 사실은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는 헌재 판례인데 이거를 막은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이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 세종시로 옮긴다는 걸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좀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일단 믿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여의도 개발을 하겠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국토를 뭐 균형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큰 틀에서 국토개발 계획에 나왔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의도를 개발하겠다는 말은 땅값 올리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선거가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네. 굉장히 접전이 일어나니까 한강벨트에 표가 되도록 하겠다. 예. 딱 단기 전략이죠. 그걸로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래서 되게 안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거기에 이익에 걸리는 사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고도 제한 풀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누가 PF 일으켜서 들어와가지고 개발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PF 일으킬 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걸 고도 제한 풀고 개발을 하면은 땅값이 오를까? 거기 개발이 잘 될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상황에서 이걸 확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공약처럼 뭐 기본주택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부분별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한다, 저 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죠.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말꼬리를 자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의붓 아버지 같다. 네.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 재혼가정 비하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런 이야기도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자꾸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외만 때리고 사랑 없는 이제 의붓 아버지 계모 같다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프레임 이론의 창시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네네. 주립대 교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도 마. 예, 그런데 이 교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내용보다는 은유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은유. 그렇다면 은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지 레이코프에 의하면은 그 진보와 보수를 설명할 때 이 가정 모델을 설명한다. 미국을 어디까지나 상정해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에 대해서 이런 은유를 통해서 어떤 정말 우리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그것이 좀 매만 때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쓴 양만 먹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엉뚱한 말꼬리를 잡고 있는 거는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그것도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오히려 그 공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맥락을 이해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확 와닿는 말이거든요. 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십성, 해프닝성만 쫓아다니는 우리나라 이 싸구려 언론이 같이 동조해주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실수 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말 때문에 공천이 취소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동안 말 실수 때문에 그 여론의 흐름이나 아니면 선거 방향이 확 바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 실수를 계속 꼬리를 잡는 일들이 아까 마침 말씀하셨던 사실은 전 언론 탓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만 언론이 막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 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뭐 이분 아버지 같다, 내만 때리고 사람 없는 계모 같다 이런 표현들이 강한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세련되거나 아니면 좀 이제 품이 있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어 뜯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품이 있고 무슨 뭐 이런 것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현장에 투쟁하는 사람의 이미지고 사실 사용하는 언어들이 사실은 이런 식의 언어들이 좀 계속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로 사실은 여기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어뜯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타격감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삭제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그 전에 재미를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일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지 공천받는 나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저는 국회의원이 그런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뭐 실수한 거는 본인이 제대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비판이라든가 어떤 그 여당을 감시하는 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언론이 족쇄를 채워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가? 대한민국의 언론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보도가 된다면 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비춰지는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마사지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엄청나게 찬양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실체를 본다면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 언론 좀 공부 좀 하세요. 기사 100개 쓰기나 하고 남의 SNS나 뛰어다니고 설화나 추적하지 마시고 양당의 정책 비교하는 기사라도 한 면 좀 내보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공부 좀 하세요. 네. 자, 조국 장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주위에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조국 혁신당에 대한 평판을 그렇죠. 들으면 어떤가요? 네. 심지어 이제 조국 대표는 뭐 대법원 이제 상고심 결정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런 분위기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와 조국 대표 대통령도 나갈 수 있겠다. 대통령도 될 수 있겠다. 진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제 대학 교수 그런 다음에 민정수석 그리고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나서의 계속 그동안의 모습들은 지금처럼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의 마음에 완전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사투리를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뭐 SBS에서는 또 뭐 치아라마 이건 일본 말인가요? 일본어인가요?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서 오히려 조국 장관을 더 띄워주는 게 아닌가.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이제 SBS 그 앵커가. 그런데 지금 그런 만큼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 돌풍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국 그 대표가 최근에 권력기관 5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행안부 내에 경찰국 폐지하겠다. 어떻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논의됐던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진짜 중요한 차이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검사장 직선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기소청 정안하고 경찰국 폐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 다 사실 중요한 논점들이 하나 잘 논의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건 검찰이 기소와 관계되는 일만 하겠다는 얘기인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지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걸 사실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올린 것을 제대로 써야되는지 검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피드백을 줘서 추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수사 방식으로 이거를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 이 보완 수사 기능을 검찰에 남길지, 기소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게 할지, 아니면은 다른 별도의 부서를 둬서, 또는 뭐 예를 들면 국가경찰이나 이쪽에서 추가 수사 여부를 견제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력 구조가 어떻게 서로 이걸 연결될지에 대한 구조를 짜야 되는데, 기소청 논의에서 거기에 지난 정권에서도 여기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행안부 내 경찰국 문제는 사실 이게 경찰개혁이란 말은 잘 안 쓰긴 했습니다만, 경찰도 사실은 개혁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지난 정권에서 또 그렇고, 이게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몰아주기 때문에 경찰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제 논란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경찰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경찰국을 폐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해서 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권력기관과 그 경찰을 상대적으로 독립시키는 방법이 사실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지난 정권에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국 폐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시작할 때도 말이 많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권력기관, 국가 권력이 경찰을 장악하도록 만든 거라서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권력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대안적인 수단들이나 조직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물론 현재 총선 전국에서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박은정 전 검사한테 비판적인 이야기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그 권력기관의 개혁의 역사가 보면요, 권력기관의 독립성, 그 다음에 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경찰청을 만들고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이렇게 했는데, 시녀가 독립해서 주인이 돼버렸어. 똑같은 이야기로 경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럼 경찰이 또 독자적인 권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소청으로 해서 그대로 기소 기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질문전을 한번 두 분 변호사님들한테 하고 싶어요. 기소 권한은 그래도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거잖아요. 저는 기소 권한도 나눠주는 게 맞지 않는가? 기소 권한도 원래는 나눠줍니다. 나눠주기는 게 구조가 지금 원래 나왔었고요. 기소 권한, 지금 경찰권도 사실은 세 기관이 나눠 갖는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기소청을 빠지면 다른 기관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가 나눠 갖는 것처럼, 원래 말씀하신 기소권 같은 경우도 검찰, 그 다음에 공수처, 그리고 사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지금 기소 대배심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재정시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소를 법원이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다툴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원래는 균형을 갖추도록 만드는 게 원래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나머지 하나, 재정시청을 실제로 하고 강화되는 것들도 제대로 안 됐고, 가장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실제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난 정권에서 논의되다가 결국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소청으로
별도로 계속 유지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 편의주의가 정말 문제다. 검찰의 힘은 사실은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권리를 그렇죠. 독점하는 거잖아요. 봐주는 것에서 또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내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기 때문에 그 피의자들도 검찰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공손해지거든요. 네. 내가 어떤 사건을 얼마큼 열어볼지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검찰이 독점하면 안 된다.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소 독점 문제는 헌법에 좀 있는 이야기죠. 검사가 기소한다는 예, 이야기가. 이게 기소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저게 않고요? 그게요. 그게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네, 영장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고요. 있습니다. 네. 이게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기소 편의주의가 아니고 기소 독점주의 같은 경우에 헌법상 근거가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검찰들은 헌법에 검찰 주장에 근거한다라고 그리고 이야기 주장하죠. 그게 검찰 주장이고요. 네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경찰이 일부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가서 이게 뭐 간단한 것은 뭐 교통이나 이런 거 위반할 때 가서 범칙금 내고 올 때 이거 뭐라 그러죠? 경찰청장이 하는 경찰청장이 하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소 독점주의가 헌법상인 거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절차가 경찰청장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사실 이 관련해서 검찰이 헌법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기소 독점주의는 헌법상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네. 기소 독점주의는 깨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박음정 검사하고 좀 살짝 논쟁을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이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가 대부분이 횡으로의 권력 분산의 문제예요. 기소청 주고 경찰청 주고 공수처 투고. 근데 이렇게 하면요 개별 기관이 또 권력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게 예를 들면 미국의 사례인데 우리 영화 다이하드나 러셀 네, 로 네. 보면은 뉴욕 주 경찰, 연방 경찰, 그다음에 지자체 보안관, 셰리프 막 서로 경쟁하잖아요. 수사기관들도. 그리고 사실 이 검찰도 서로 주 단위별로, 연방 단위별로 경쟁하고 이렇게 종으로의 분산이 있어야지 권력이 제대로 분산되지. 횡으로 서로 독점하면은 이게 저는 이게 권력 분산 제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 논의도 있었는데요. 지금 경찰이 지금 이제 자치경찰과 중앙경찰 나눴잖아요. 근데 권력을 제대로 안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안 주고 있는데 사실 경찰 개혁은 거의 제대로 된 게 없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자치경찰을 별도로 주고 국가수사청을 독립시킨 이유가 경찰 내에서 아까 이제 경찰이 권력이 비대해야 되니까 경찰 내에서 그런 식으로 횡과 종을 서로 쪼갠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견제하도록 쪼개는 식으로 하나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앙수사기관들,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 사이의 권력 그거는요. 서로 관할권에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조절할지에 대한 사실 세심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뭐 공수처가 하냐 서로 막 핑퐁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게 경쟁할 경우에는 누가 어떤 사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뭐 아니면 이게 결정이 안 될 때는 더 상급기관 누가 어디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지휘하는지에 대한 그런 충돌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법률 하시는 분이 형법적 절차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네. 충돌이 있으면 어때요?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면은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횡적 조직과 종적 조직 간에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러셀 로프 다이하드 영화 보세요. 늘 충돌합니다. 이 충돌의 과정이 민주주의인데 그걸 모르고 법률적 제도의 완결성, 그다음 형법 절차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따지니까 저는 이런 이 검찰의 문제라든가 경찰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것들도 보면은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권력기관을 다루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검찰 개혁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뭐 진보적인 개혁안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사장 직선제라고 봤거든요. 직선제.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검찰의 실체가 너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게 아닌가. 검찰 조직이란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게 검찰총장이 명령을 내리면은 밑에 있는 검사는 그냥 꼼짝없이 다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고리를 끊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 많은 합의가 형성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검사장 직선제라는 거는 아니 검사라는 어떤 수사 조직을 국민이 이게 선거로 통해서 뽑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인기에 영합하려는 어떤 수사를 그렇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 위에서부터 상명하복이라는 지휘 체계를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과거에 뭐 교육감 선거도 어떻게 교육하는 사람들을 선거로 뽑냐, 어떻게 이념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선거로 뽑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감도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사장 직선제 논의도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더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의견이 나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 독재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끼리만 논쟁을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가장 센 집단이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단일 주제 정당이에요. 단일 주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소실이기도 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게 완결성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만들어진 이 내용들이 그 충돌하기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권력기관의 기본은요, 민주주의 권력기관 구성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이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만들어지고요. 사실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이 헌법상 가장 기본에 있는 법치주의의 출발점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한 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법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공수처가 제대로 작용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제대로 그래서 공처가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지금 경찰도 견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실제화돼서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서로 치고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고 만든 그런 동적 과정을 기대하고 만든 것들이어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한다면은 그런 기능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논의를 할 때 이 분리해서 잘 생각을 못 하는데 견제와 균형 또는 뭐 권력기관의,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기관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권력기관끼리 경쟁하는 구조 자체가 효율적 구조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구조는 제일 잘하는 애한테 몰빵해 주면 돼요. 그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효율성을 희생한 만큼 다른 쪽에서 다른 이익을 보는 구조. 정당성을 찾는 거죠. 그런 걸 찾는 거거든요. 시민권이라는. 예,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사실은 검찰 개혁하는데 많은 뭐 예를 들어 반대한 논의들이 이걸 하면은 범죄자 잡는데 문제가 된다. 또는 뭐 국민들이 뭐 빨리 사법 조치가 진행이 안 돼서 사실 이런 식의 논의들, 그러니까 효율성을 근거로 둔 논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애초에 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런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게 사실은 실질적 법치, 그러니까 헌법적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를 관철하는 수단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뭐 하다 보니까 두 전문가 모셔가지고 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나눠보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